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희망의 불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 최고의 암살 용병으로 살아온 리차석이 가족을 인질로 잡힌 채 사람을 죽이며 살아가던 중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남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고 자신을 조종해온 거대한 조직과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과연 그는 동생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운명을 끝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건물 옥상 난간을 스치며 낮게 울부짖고 있었고 그 바람 사이로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차석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의 암살 용병으로 불리는 존재, 살아있는 인간 병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총을 쥐고 있는지, 그가 매번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어떤 지옥을 지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리차석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한의 고위 관리가 머물고 있는 숙소. 이번 임무의 목표물이었습니다. 경비는 삼엄했지만 그에게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넘게 같은 상황을 통과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무도 성공입니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듯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어떤 성취감도 자부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의 본능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리차석은 암살자가 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릴 적 그는 그저 가난한 농가의 장남이었고 동생들의 손을 잡고 시장을 다니며 옥수수 한 봉지를 나누어 먹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겨울이 되면 장작이 부족해 서로 몸을 붙이고 잠들던 기억, 어머니가 헝겊을 기워 만들어준 속옷을 입고도 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죄가 되었고 그 죄의 대가는 용병 교육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벽에 세워두고 국가에 충성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리차석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15살의 나이에 수용소로 끌려가 암살 병기로 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지옥이었고 실수는 곧 처형이었고 약함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죽여라. 그 말이 그곳의 법칙이었습니다. 리차석은 살기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살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살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나 새 같은 작은 생명을 보면 본능적으로 보호하려는 손이 먼저 나갔고 훈련 중에 다친 동료가 있으면 몰래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관은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제일 위험하다. 감정을 가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리차석은 감정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감정은 곧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임무가 성공할 때마다 부모님과 동생에게 따뜻한 쌀과 연료, 조금 더 나은 잠자리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필요 없어.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부모님과 동생만 살아있으면 돼. 그는 스스로를 인간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옥상에서 몸을 숙인 그는 순식간에 난간을 넘고
소리 없이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언제나 그 반대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면 좋겠다.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오늘도 또 하나의 생명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리차석은 목표 건물의 5층 창문 앞에 매달린 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커튼 사이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오늘의 대상, 남한 고위 관리직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유리 가장자리에 부착했습니다.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고 유리는 마치 숨을 죽인 듯 조용히 갈라졌습니다. 리차석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방 안은 지나치게 평화로웠습니다. 따뜻한 난방, 고급 가구, 가족 사진이 놓인 협탁. 그 사진 속 남자는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내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리차석의 손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어릴 적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어렵게 구해온 옥수수로 죽을 쑤어주던 날, 아버지가 남동생을 어깨에 태우고 웃어주던 날, 여동생이 추위에 떨며 그의 옷자락을 붙잡던 날.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감정을 허락하는 순간 자기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총을 들었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었고 조준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목표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탕, 짧고 낮은 소리와 함께 한 생명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리차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임무 완료. 그 순간 그의 가슴은 텅 비어버린 것처럼 공허해졌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마다 자신도 함께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는 걸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임무가 끝나고 그는 지정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북한 쪽 연락책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이번 임무로 내 가족에게 1년치 식량과 연료가 지급된다. 그 말은 칭찬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래 조건이었습니다. 리차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은 잘 계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락책은 서류를 넘기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문제없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살아있다는 희망만 있으면 됐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뜻밖의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10년 만에 귀향을 허가한다. 그 말에 리차석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귀향? 그 단어는 그에게 금기어 같은 것이었습니다. 살아서는 다시는 가지 못할 곳, 이미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슴이 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까? 동생들은 얼마나 컸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그는 처음으로 총이 아닌 집을 향해 가는 길을 상상했습니다. 기차에 몸을 실은 리차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흐릿하게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살기 위해 괴물이 되었고 괴물이 되어서라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인생.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내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는 날이 올까? 고향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상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마을은 너무 조용했고 사람의 기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어릴 적 기억과는 달리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평생 지켜내고 싶었던 가족이 있던 집 앞에 섰을 때 리차석의 심장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리차석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출발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리차석은 집 안으로 한 발짝, 또 한 발짝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과 뒤엉킨 가구 파편들이었습니다. 이 집은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짓밟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돈되어 있던 기억 속의 집은 어디에도 없었고 마치 전쟁터처럼 모든 것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는 아주 작게 불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수없이 죽음의 현장을 보아왔지만 이곳에서 느껴지는 공포는 그 어떤 전장보다 무거웠습니다. 부엌으로 향하자 바닥에는 검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되어 말라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리차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방 하나하나를 확인할수록 부모님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동생들의 물건만이 먼지에 덮인 채 남아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아끼던 낡은 군용 모자, 여동생이 늘 끌어안고 자던 헝겊 인형. 그것들을 보는 순간 리차석의 가슴은 쥐어짜듯 아파왔습니다. 다 어디로 간 거야? 그때 부엌 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 후, 숨소리였습니다. 암살자로서 길러진 본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리차석은 즉시 몸을 낮추고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이 아니라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심장을 더욱 세게 두드렸습니다. 아궁이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아궁이 안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말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운 음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궁이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 그 한마디에 리차석의 세계는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영철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아궁이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5살 남동생이 핏자국이 묻은 여동생의 몸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리차석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남동생의 눈은 이미 울음을 다 쏟아낸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 누나가 안 움직여. 그 말을 듣는 순간 리차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여동생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아니야, 아직.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온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리차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랬어? 남동생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어. 군복이 아니었어. 말도 없이 들어오더니 아버지랑 어머니를. 아이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누나 없고 아궁이로 숨었어. 근데 총을 막 쐈어. 누나가. 그 순간 리차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노, 슬픔, 죄책감, 절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암살 용병으로 살아온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명령이다. 위에서 내려온 작업이다. 그는 남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영철아, 형이 지켜줄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리차석의 암살은 명령이 아니라 복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씬의 마지막, 리차석은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린 놈들은 모두 죽는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리차석은 남동생 영철을 아궁이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여동생의 차가운 체온이 아직도 그의 팔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시간도 무너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죽음을 보아왔고 그 죽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충동적인 살인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정확했고 너무 잔인했고 무엇보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리차석은 확신했습니다. 조직이다. 그리고 나와 같은 놈들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남동생의 어깨를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영철아, 형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형이 하라는 대로만 해. 남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공포와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 안쪽에는 형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신뢰는 리차석에게 있어 지금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인간성이었습니다. 리차석은 그날 밤 동생을 안전한 곳으로 숨겨둔 뒤 조직과의 연락을 받기 위해 정해진 은신처로 이동했습니다. 암살 용병들은 개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산이었고 쓸모가 없으면 즉시 폐기되는 도구였습니다. 그를 관리하던 상관, 소위 사자라 불리는 인물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차석아, 너는 특별하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다. 그 말은 달콤했지만 실상은 더 잔인한 족쇄였습니다. 가족. 그 단어를 입에 담는 순간 리차석의 속은 뒤틀렸습니다. 진짜 가족은 지금 차가운 바닥에서 숨을 거두었고 이 조직은 그 가족을 담보로 그의 영혼을 쥐고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락 지점에 도착하자 사자의 부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귀향은 잘 다녀왔나? 리차석은 표정을 숨긴 채 대답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래. 가족들 얼굴도 보고 좋았겠군. 그 말에 리차석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이 반응을 보고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암살자로 길러진 그의 본능은 즉시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참고 삼켜야 한다. 명령만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자기 분노와 사리를 모두 눌러 담았습니다. 부하는 낮게 웃었습니다. 역시 리차석이군. 충성심이 변함없어. 그 충성은 피로 쌓아 올린 강제적인 충성이었습니다. 리차석은 그날 밤 오래전 수용소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충성이란 살아남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동료가 죽어갈 때도 표정을 바꾸지 말아야 했고 교관이 명령하면 생각 없이 방아쇠를 당겨야 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자신뿐 아니라 가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번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따를 뿐이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다. 그날 새벽 그는 다시 조직으로부터 임무를 받습니다. 남한 쪽으로 이동 준비해라.
고위급 인물 하나를 처리해야 한다. 그 말에 리차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을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명령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칼이 아니라 가족을 죽인 조직을 베기 위한 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암살이라는 기술을 조직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쓰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차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피로 맺어진 충성, 그건 충성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협박을 끝낼 차례다. 소자의 본부는 언제나 음습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콘크리트 건물,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 그곳은 사람의 감정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였습니다. 리차석은 호출을 받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 속에 갇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 있는 사자는 늘 그랬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고향에 다녀왔다지. 리차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령대로 다녀왔습니다. 가족들은? 그 짧은 질문 하나에 리차석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었습니다. 사자는 그의 눈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너는 가족이 살아있어야 움직이니까. 그 말은 확인이었고 협박이었고 동시에 자신이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리차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인간은 알고 있다. 적어도 일부는 알고 있다. 사자는 서류 하나를 책상 위로 밀어놓았습니다. 다음 임무다. 나만 고위 인물. 이번엔 더 중요하다. 리차석은 서류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행하겠습니다. 그 말은 충성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리차석은 처음으로 조직 내부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현장을 직접 움직이는지, 누가 명령을 최종 승인하는지. 지금까지 그는 명령만 받는 칼이었지만 이제는 칼을 쥔 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리차석은 숨겨둔 남동생 영철을 찾아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며칠 사이 더 초췌해져 있었고 눈에는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질문 앞에서 리차석은 처음으로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남한으로 간다. 영철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갈 수 있어? 형이 길을 안다. 그 말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암살 루트를 통해 남한으로 드나드는 비밀 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임무에서 탈출용으로 사용하던 통로,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길, 죽음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로들. 이번에는 살기 위해 쓰게 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같이 안 가? 그 질문에 리차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형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영철은 형의 눈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말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리차석은 그날 밤 처음으로 조직의 기록 보관실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암살 기술보다 이제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명령으로 움직였는지, 부모를 죽이고 여동생을 죽인 그 명령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서류들 사이에서 그는 낯익은 코드명을 발견합니다. 리차석 전담관리구역 가족관리 문서.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의 위치,
동생들의 이동 기록, 그리고 처리 여부라는 항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관리. 이게 관리라면 살인은 관리의 일부였던 거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조직은 그의 가족을 보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를 조종하기 위해 가족을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리차석은 서리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첫째, 영철을 남한으로 먼저 보낸다. 둘째, 자신은 다시 조직 안으로 들어간다. 셋째, 윗선부터 하나씩 끊어낸다. 넷째, 마지막에 사자를 직접 처리한다.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충성은 오늘로 끝이다. 이제부터는 피로 끊어내는 전쟁이다. 리차석은 그날 밤 영철이 숨어있는 창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만 켜진 공간에서 영철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붉게 충혈돼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철아. 그가 부르자 아이는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직 하나의 감정만 담겨 있었습니다. 형만 믿는다는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리차석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이틀 안에 떠난다. 영철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디로? 나만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두려움과 희망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낯선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거긴 사람들이 총 안 맞고 살아? 그 질문에 리차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적어도 이유 없이 죽지는 않는다. 그 대답은 확신이 아니라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영철에게 남한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암살 임무 때 사용하던 루트, 감시가 느슨한 국경지대,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 형이 먼저 보내줄 거야. 형은 뒤에서 상황을 정리해야 해. 형도 같이 가야지. 영철의 말에 리차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은 아직 갈 수 없어. 왜? 그 질문에 리차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이 남아있지 않으면 우릴 이렇게 만든 놈들이 계속 다른 가족들을 죽일 거다. 그 말은 아이에게 하기엔 너무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리차석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조직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충견처럼 조금도 흔들림 없는 암살자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사자는 그런 그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너다. 내 충성심만큼은 믿을 수 있어. 리차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움직일 뿐입니다. 그 말에 사자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 약점이자 우리가 널 가장 잘 쓰는 이유지. 그 말은 리차석의 심장을 찢어 놓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밤, 영철을 탈북 루트로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리차석은 동생에게 두꺼운 외투를 입혀주고 작은 가방 하나를 메어주었습니다. 여기엔 먹을 것과 남한에 가면 쓸 수 있는 번호들이 적혀 있다. 형은 반드시 간다. 조금 늦을 뿐이야. 그 말은 동생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영철은 갑자기 형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형이 안 오면 나 혼자 무서워. 그 순간 리차석의 심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아이와 함께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여동생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의 피로 물든 바닥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동생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영철아, 형이 안 가면 이 세상엔 형 같은 사람이 또 생긴다. 그건 무슨 말이야? 누군가는 끝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직접 영철을 루트의 시작 지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은 수없이 많은 암살자들이 탈출을 위해 이용하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 걷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절대 뒤돌아보지 마. 영철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도 꼭 와. 리차석은 짧게 웃었습니다. 약속한다. 그 약속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약속이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철의 작은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리차석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조직 본부로 향했을 때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충성하는 병기가 아니라 가족을 죽인 자들을 멸하기 위해 조직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복수자였습니다. 리차석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충성은 끝났다. 남은 건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의 상대는 국가도 명령도 이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가족을 죽인 인간들. 영철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리차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국경지대의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의 가슴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무사히 남한에 도착하지 못하면 나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실패한 짐승이 된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북한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두 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직에 충성스러운 암살 용병 리차석. 그러나 속으로는 가족을 죽인 자들을 하나씩 지워버릴 복수자 리차석. 같은 시각 영철은 떨리는 다리로 좁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리차석이 알려준 대로 발자국을 최대한 남기지 않으며 나뭇가지와 바위를 짚어가며 이동했습니다. 형,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기도와 같았습니다. 형이 살아있어야 한다. 형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영철에게 남한은 자유의 땅이 아니라 형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장소였습니다. 리차석은 조직으로 복귀하자마자 일부러 더 강하게, 더 냉정하게 행동했습니다. 임무 브리핑에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명령을 받아 적었고 동료들 앞에서는 가족에 대한 감정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차석, 너 요즘 더 무서워졌어. 동료의 말에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임무에 집중할 뿐이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임무는 조직을 위한 암살이 아니라 조직 자체의 말살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그는 예상대로 남한 침투 임무에 다시 배정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지휘해라. 상부의 그 말은 신뢰이자 동시에 그를 가장 위험한 곳에 던져넣는 결정이었습니다. 리차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숨을 지키려는 대상은 조직이 아니라 동생이었습니다. 한편 영철은 국경을 넘는 첫 관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물길을 건너고 가시에 찔리며 숲을 기어가고 어둠 속에서 수차례 숨을 멈추었습니다. 총성이 들릴 때마다 몸이 얼어붙었고 사람 그림자만 보여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형이 이 길을 혼자서 수십 번이나 오갔다고 했지. 그 사실이 영철을 더 울게 만들었습니다. 리차석은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 이상한 기류를 감지합니다. 최근에 가족관리 대상 중 몇 명이 정리됐다. 그 말은 곧바로 그의 귀에 꽂혔습니다. 정리. 그 단어는 살인보다 더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영철이 들키면 즉시 정리 대상이다. 그는 처음으로 시간과 싸워야 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리차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귀향은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어. 지옥의 문을 연 거였지. 그 문을 연 대가로 그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영철은 산등성이를 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작은 돌이 굴러 떨어지며 짧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밤 공기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멎는 듯 뛰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땅에 엎드린 채 숨을 멈췄습니다. 형이 가르쳐준 그대로였습니다. 소리가 났을 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그 말이 귓가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발소리. 이쪽이다. 분명 소리가 났어. 영철은 이를 꽉 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들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형, 나 약속 지키고 있어. 풀숲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조직 본부. 리차석은 작전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국경선과 탈북 예상 루트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붉은 펜으로 몇 군데가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최근 탈북 시도가 늘었다.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 구간. 그가 가리킨 곳은 바로 영철이 지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리차석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자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래. 역시 내가 적임자다. 리차석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가야 한다. 그래야 막을 수 있다. 그날 밤 리차석은 몰래 장비를 챙겨 작전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탈북자 제거 임무. 그러나 실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동생을 살려 남쪽으로 보내는 것. 영철은 풀숲에서 3시간을 넘게 움직이지 못한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굳었고 손발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바로 옆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발자국 있다. 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숲 반대편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저쪽이다. 군인들이 일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영철은 그 소리를 듣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 소리는 리차석이 일부러 낸 것이었습니다. 리차석은 어둠 속에서 3명의 병사를 조용히 처리한 뒤 일부러 다른 방향에서 총을 쏘아 추격을 유도했습니다. 탈북자 발견. 그가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 사이 영철이 있어야 할 구역은 완전히 비게 되었습니다. 리차석은 총을 쥔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아. 무조건 살아야 한다. 한참 뒤 영철은 형이 알려준 2번째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동굴 입구. 그 안에는 물과 말린 음식, 그리고 다음 길이 적힌 종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종이 맨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앞만 보고 가라. 형은 반드시 간다.
영철은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리차석은 피가 묻은 손을 씻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열렸어.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건 나 혼자면 충분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목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한 복수. 영철은 동굴을 빠져나와 다시 산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지만 형이 적어준 종이 한 장이 그를 계속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앞만 보고 가라. 그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살아남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넘어지고 손바닥이 찢어지고 무릎이 피로 젖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이 이 길을 수십 번이나 왔다고 했지. 그 생각 하나로 아이의 다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영철은 국경 최종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희미하게 다른 나라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서. 영철은 그대로 몸이 굳었습니다. 군인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거리도 상황도 도망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영철은 처음으로 형이 왜 혼자 남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형이 나 대신 여기 서 있는 거구나. 눈물이 흐르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리차석은 이미 그 군인의 뒤편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총을 들고 있었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쏘면 영철도 위험해진다. 그는 조용히 움직여 군인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소리 없는 타격으로 군인을 기절시켰습니다. 영철은 그 광경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형? 리차석은 짧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마. 지금부터 뛰어. 형도 같이. 지금. 그 한마디에 영철은 울음을 삼키고 강 쪽으로 달렸습니다.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철은 몸이 굳어버릴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차석은 강가에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들릴까봐, 추격이 붙을까봐 심장이 찢어질 듯 뛰었습니다. 영철이 반대편에 도착해 쓰러지듯 엎드렸을 때 리차석은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그 말은 기도이자 작은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리차석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리차석, 현재 위치 보고하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의심이 섞인 확인하려는 목소리였습니다. 리차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탈북자 추적 중. 강 하류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무전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럼 왜 내 위치 신호가 비활성화돼 있지? 그 말에 리차석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들켰다. 조직은 이미 그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영철은 반대편에서 형이 알려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돌무더기 아래 형이 숨겨둔 붉은 끈. 그 끈이 그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영철은 그 끈을 붙잡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형, 나왔어. 리차석은 무전을 끊고 숲속으로 깊숙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조직에게 의심받는 존재가 되었고 동시에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내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열렸다. 이제 닫는 건 내 차례다. 영철이 처음 밟은 남한의 땅은 그가 상상했던 자유의 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낯설고 무엇보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형이 말하던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지 않는 곳이라는 말은 아이에게는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 대신 불안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영철은 브로커가 알려준 작은 창고 앞에서 몸을 웅크린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1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기도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리며 중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너가 영철이냐? 영철은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형이 알려준 신호를 떠올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그 말에는 위협보다도 지쳐있는 사람 특유의 무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작은 난로와 담요 몇 장 그리고 빵과 따뜻한 물이 있었습니다. 영철은 그 냄새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남자는 말없이 빵을 내밀었습니다. 영철은 조심스럽게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형이 말한 따뜻한 밥. 이게 이런 거였구나. 같은 시각 북한. 리차석은 조직 내부의 감시망을 피해 은신처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치 신호가 꺼진 순간부터 조직은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리차석이 흔들리고 있다. 가족 문제다. 정리 대상 후보로 올려라. 그 말들이 이미 내부 회의에서 오가고 있었습니다. 리차석은 그것을 알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그는 먼저 조직의 자금 흐름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암살보다 무서운 것은 돈줄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 용병도 무기도 정보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차석은 자신이 알고 있던 비밀거래 지점과 중간 관리 책임자들의 동선을 하나씩 머릿속에 그려나갔습니다. 윗대가리부터 자르지 않는다. 아래부터 무너뜨린다. 그것이 조직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영철은 남한에서 처음으로 혼자서 잠든다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고 누군가가 들이닥칠까 두려워 잠들지 못한 채 담요를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형, 그 이름을 부르며 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은 지금 어디쯤일까? 그는 형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밤 리차석은 작은 거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한에선 내 동생이 살아야 하고 북한에선 내가 괴물이 돼야 한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명령에 따르는 병기가 아니라 스스로 전쟁을 설계하는 지휘관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철은 중년 남자의 인도로 또 다른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었고 밖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겁낼 것 없다. 이제부터는 보호구역으로 간다. 보호. 그 단어가 영철의 가슴에 처음으로 와 닿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는 그 어떤 보호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가 멈춘 곳은 평범한 건물처럼 보였지만 출입구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와 통제가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부드러운 목소리의 여성이 그를 맞았습니다. 영철이 맞죠? 많이 무서웠을 텐데 여기서는 괜찮아요. 그 말에 아이의 무릎이 풀리듯 힘이 빠졌습니다. 괜찮다. 그 말은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말과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깨끗한 침대와 따뜻한 이불 그리고 작은 책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영철은 조심스럽게 침대에 앉았습니다.
몸이 이불에 닿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총소리 없이 잠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 리차석은 조직의 비밀 자금 이동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무기와 암살 대가로 들어온 돈은 항상 중간 관리자를 통해 다시 윗선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그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정치부 연결 담당 김모. 그는 이 인물을 조직의 혈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김모는 비밀 거래 장소로 이동하던 중 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왜 멈춰? 운전병이 대답도 하기 전에 차 문이 열렸고 어둠 속에서 리차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리차석?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가족을 관리한 건 너지? 김모는 입을 열려 했지만 리차석의 눈빛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건 명령이었어. 누구의 명령이었지? 사사자. 그 한마디로 리차석은 충분했습니다. 그는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직의 자금과 명단, 연락망이 담긴 장치를 빼앗았습니다. 넌 살아서 증거가 되라. 그 말은 처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다음 날 조직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금 라인이 끊겼다. 내부 정보가 새고 있다. 리차석이다. 그 이름이 공식적으로 위험인물 목록에 올랐습니다. 사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거 대상이다. 한편 영철은 보호시설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식사를 받았습니다. 밥에서 김이 났고 국은 뜨거웠습니다.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왜 안 먹니? 그 질문에 영철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이 이런 밥을 먹고 싶어 했어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리차석은 북한 어딘가에서 조직의 첫 번째 혈관을 끊어낸 대가로 완전히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한 아이가 처음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시작했고 북한에서는 한 남자가 완전한 괴물이 되어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영철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받았습니다. 임시 신원 확인서,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증명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숨어있는 아이가 아니라 살아도 되는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널 함부로 데려가지 못해.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영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형도 여기로 올 수 있어요? 상담원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올 수 있어. 반드시. 그 대답은 확답이 아니었지만 영철에게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 리차석은 숲속 은신처에서 조직이 풀어놓은 암살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조직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리차석의 전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키운 놈들이니까. 그는 스스로를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추격은 새벽녘에 시작되었습니다. 3명, 좌측과 우측, 그리고 후방 차단. 리차석은 그 순간 자기가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은 연장이었고 그의 목적은 정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부러 흔적을 남기며 그들을 좁은 계곡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암살팀은 그곳에서 끝났습니다. 총성이 아니라 함정과 낙석으로. 그는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결과는 더 잔혹했습니다.
조직은 즉시 판단을 바꿨습니다. 리차석은 단순한 탈주자가 아니다. 그는 우리를 사냥하고 있다. 사자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를 전쟁으로 맞아라. 남한에서 영철은 처음으로 학교라는 공간을 구경했습니다. 책상, 칠판,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는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형이 지켜준 세상이 여기 있어. 리차석은 두 번째 목표를 정했습니다. 조직의 정보 담당자, 가족관리 문서를 직접 작성한 인물. 그는 이 인물이 부모와 여동생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살려두지 않는다. 그날 밤 그는 정보 담당자의 은신처에 침투했습니다. 방 안에는 가족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관리하던 자가 자기 가족은 소중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리차석의 눈에서 마지막 인간적인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너는 관리한 게 아니다. 죽인 거다. 그 말과 함께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복수를 완성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조직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자금이 끊겼다. 정보선이 무너졌다. 암살팀이 사라졌다.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리차석? 남한에서 영철은 잠자기 전 조용히 기도처럼 말했습니다. 형, 나 오늘 밥 3번 먹었어. 따뜻했어. 형이 말한 세상이야. 리차석은 밤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영철아. 이 전쟁이 끝나면 형도 사람이 돼서 간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자신은 더 이상 원래의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직은 처음으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언제나 사냥꾼이었고 상대는 도망치거나 숨어 있거나 죽을 준비가 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사냥하던 괴물이 되려 조직을 향해 이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붉은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점 하나하나가 리차석이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암살팀 2개가 연락 두절, 자금 담당자 사망, 정보 라인 붕괴, 보고가 이어질수록 조직 간부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사자는 의자에 깊게 몸을 묻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리차석은 지금 조직의 심장을 향해 오고 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쫓는 게 아니라 쫓기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처음으로 말이다. 같은 시각 리차석은 폐공장 지대의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녹슨 철판이 삐걱거리며 울었고 그 소리는 마치 조직의 심장이 삐걱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이름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자금 담당, 정보 담당, 현장 지휘자,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적힌 이름, 사자. 그 이름은 아직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마지막 한 발을 아껴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무전이 울렸습니다. 차석,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리차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내 가족이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인생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일이다. 그 말에 리차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끝난 건 당신들이다. 조직은 즉시 최정의 암살팀을 투입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칠 곳이 없다.
그들은 리차석을 폐공장 지대에 가두듯 포위했습니다. 10명, 서로를 엄호하며 천천히 압박해 들어오는 전술. 리차석은 숨을 고르며 주변 지형을 훑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끝내자. 나만 보호시설. 영철은 책상 앞에 앉아 한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다. 글자를 쓰다 말고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형, 지금도 싸우고 있겠지. 아이의 작은 손이 연필을 꼭 쥐었습니다. 형이 돌아올 자리 내가 지켜야지. 폐공장 안 첫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조직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었고 리차석에게는 전쟁의 신호였습니다. 폐공장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낡은 철문과 기계 설비들은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그 사이를 가르며 조직의 암살팀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좌측 이상 없음. 후방 유지. 전방 20m. 짧고 절제된 무전이 오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교과서처럼 완벽했고 그만큼 리차석에게는 익숙한 전술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전술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차 지점. 리차석은 일부러 작은 소음을 냈습니다. 낡은 철판 하나를 발로 살짝 밀어 바닥에 굴러가게 했습니다. 접촉 예상. 암살팀 2명이 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순간 리차석은 반대편 출입구를 통해 빠르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간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대상 이동 흔적 소실. 포위 유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포위망은 의미를 잃고 있었습니다. 조직 내부 무전망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지연. 팀 간 연결 불안정. 위치 정보 혼선. 사자는 보고를 받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놈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흔들고 있다. 폐공장 중앙 통로. 리차석은 천천히 벽에 몸을 붙이고 서서 상대의 발소리를 계산했습니다. 3, 2, 1. 그는 직접 공격하지 않고 경보 센서를 작동시켰습니다. 사이렌이 울렸고 암살팀은 본능적으로 흩어졌습니다. 진영 유지. 흩어지지 마. 그러나 이미 그들의 진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리차석은 그 틈을 이용해 하나의 출입구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쇠문을 잠그고 중량물을 밀어 막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암살팀 일부는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지만 공간은 리차석의 편이었습니다. 대상 위치 파악 불가. 지휘 요청. 그 무전이 이어질수록 조직의 목소리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리차석은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총보다 빠르다. 나만 보호시설. 영철은 종이 위에 글자를 쓰다 말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형? 그는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아주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공기가 무거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폐공장 외곽. 사자는 현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영 붕괴. 고립구역 발생. 대상은 여전히 생존.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간다. 그 말에 주변 공기가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거 작전이 아니다. 리차석과의 전쟁이다. 폐공장 안 리차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지. 당신들이 만든 괴물이 어떤 존재인지. 그의 눈빛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조직은 이제 사냥이 아니라
패배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전쟁이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폐공장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전투가 아니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무전은 끊기고 발소리는 흩어졌고 서로의 위치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암살팀은 하나씩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응답해. 대답해, 제발. 그들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리차석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쾌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리라는 단어만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립된 구역? 한 명의 암살자가 어둠 속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총을 움켜쥔 손이 떨렸고 눈은 사방을 미친 듯이 훑고 있었습니다. 리차석?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 말에 리차석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린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그 순간 리차석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래, 나도 그랬다. 그 말은 용서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은 짧았고 어둠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구역에서는 이미 탈출로가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암살팀 3명은 출구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는 거야? 그 질문에는 두려움보다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차석은 그들 위쪽에서 낡은 구조물을 무너뜨렸습니다. 먼지와 쇠조각이 쏟아졌고 비명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폐공장 전체가 하나의 무덤처럼 조용해졌을 때 리차석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암살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끝났나? 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리차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정말 잘 키워진 무기였어. 그 말에 리차석은 낮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이 당신을 데리러 갑니다. 사자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내 가족이 죽은 건 국가를 위한 선택이었다. 그 순간 리차석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국가는 당신 같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국가가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그 말은 선고였습니다. 사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좋다. 그럼 직접 와라. 내가 끝인지 내가 끝인지. 리차석은 무전을 끊고 폐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전쟁은 숨어있는 싸움이 아니라 정면 충돌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장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자의 본거지, 남한 보호시설. 영철은 그날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형, 오늘도 무사히 살아있어. 내일도 와줘. 그 기도는 리차석이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리차석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내러 간다. 내 가족의 피값을 받으러 소자의 본거지는 산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도에도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는 장소. 그러나 리차석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지옥이었습니다. 그곳은 과거 그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무기가 되기로 강요받았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리차석은 어둠 속에서 그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비는 삼엄했고 출입로는 세 갈래, 각각이 감시와 함정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역시 여긴 변한 게 없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수용소 시절의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훈련병들이 줄을 서서 총을 들고 있었고 눈앞에는 포로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쏘지 않으면 내 가족이 죽는다. 그 말 한마디에 15살의 리차석은 사람이 아닌 무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루트를 계산했습니다. 정문은 미끼, 동쪽은 감시 강화, 서쪽은 오래된 비상 통로.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서쪽이었습니다. 조직은 그가 정면으로 올 거라 예상하고 있었지만 리차석은 늘 사람의 심리를 역이용했습니다. 그는 바위 사이를 기어 낡은 환기구로 접근했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맺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고통은 이미 너무 익숙하다. 한편 나만 영철은 보호시설에서 처음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축구공을 차며 짧은 순간이나마 자기가 평범한 아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형이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뿐입니다. 형? 그는 공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자는 본거지 내부에서 리차석의 접근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다. 부하가 물었습니다. 막을까요? 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지 마라. 불러라. 그 말은 초대였습니다. 리차석은 환기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안은 조용했고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함정이군.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확성기에서 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서 와라, 리차석. 내가 만든 지옥의 문이다. 리차석은 총을 들고 천천히 앞으로 걸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만든 지옥이다. 나는 그 문을 닫으러 왔다. 건물 안은 숨소리조차 삼켜버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리차석은 총을 든 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발끝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함께 깔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그가 처음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운 곳이었습니다. 울면 안 되고, 망설이면 안 되고,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곳.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국가의 칼이다. 그 말이 귓가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 걸음걸이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훈련을 받은 자들, 같은 지옥을 지나온 자들. 리차석 맞지?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한때는 함께 훈련을 받았던 동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 알았다. 리차석은 총을 내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비켜라. 돌아가.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우린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할 수 있어. 그 말에 리차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 가족이 죽은 게 아무 일도 아닌 거냐? 동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선택지가 없었잖아. 그 말은 과거의 리차석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그래, 나도 그랬다. 그래서 지금 이걸 끝내러 왔다. 동기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망설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리차석의 총성이 먼저 울렸습니다. 짧고 조용하고 슬펐습니다. 그는 쓰러지는 동기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구역에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꺼지고 총알이 튀어나오고 경보가 울렸습니다. 리차석은 몸을 굴리며 벽을 타고 이동했고 한 번도 훈련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공간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는 이 지옥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확성기에서 사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봐라, 리차석. 내가 얼마나 완벽한 무기가 되었는지. 리차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그 말에 리차석은 처음으로 확성기를 향해 말했습니다. 역사는 몰라도 내 동생의 인생은 바뀝니다. 그는 마침내 본부 핵심 구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철문, 그 뒤에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차석은 숨을 고르고 총을 꽉 쥐었습니다. 그 문을 열면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만 보호시설, 영철은 잠자리에 들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 무사히 와. 그 기도는 리차석의 심장을 대신 뛰는 것 같았습니다. 리차석은 철문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자 안쪽에서는 오래된 냄새와 함께 무거운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마치 수많은 비명이 이 공간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안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창문 하나 없는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의자 한쪽에는 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놀라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예정된 수순이라는 듯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왔군. 리차석은 총을 겨눈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곳이 당신의 왕국입니까? 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국이라니. 그저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 사무실일 뿐이다. 그 말에 리차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여동생을 죽인 것도 필요한 일이었습니까? 사자는 잠시 침묵하다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 약점이었기 때문이다. 그 한마디는 수많은 변명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리차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관리했다고 말했죠. 관리한 게 아닙니다. 인질로 잡고 협박하고 끝내 죽였습니다. 사자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국가 운영이다. 그 말에 리차석은 낮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당신 개인의 범죄입니다. 사자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넌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무너뜨리는 건 국가의 시스템이다. 리차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가족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런 명령을 내린 당신이 국가를 가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자는 처음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리차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실과 끝. 사자는 천천히 파일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가족권이다. 리차석의 시선이 그 파일에 꽂혔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내 가족을 살릴 생각이 없었다. 내가 가장 강한 무기가 될 조건이 절망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에 리차석의 숨이 한순간 멎었습니다. 부모님은 경고용이었다. 여동생은 너를 완전히 묶어두기 위한 장치였다. 그 순간 리차석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명령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실험이었고 조작이었고 인위적인 비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너를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사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넌 사람이 아니라 완성된 무기다. 리차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난 사람입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는 파일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날 무기로 만들었지만 동생을 살리면서 난 다시 사람이 됐습니다. 사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실패작이란 거다. 그 순간 리차석은 총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조직은 무너졌고 당신의 이름은 이미 내부와 외부 모두에 퍼졌습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은 권력자가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사자는 처음으로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설마. 리차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끝내겠습니다. 세상에 당신의 존재를 남기는 방식으로. 그 말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사자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넌 괴물이야. 리차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괴물은 당신입니다. 난 그 괴물을 끝내러 온 사람입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이 아닌 외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소자는 그 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리차석은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오늘 닫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안에 남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총성보다 더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모든 비밀이 드러난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미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대 권력자였던 얼굴은 이제는 단순한 노인의 얼굴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다. 그 말에 리차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자에게 말을 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판결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짧게 말했습니다. 자료 확보 완료. 본거지 내부. 이 한마디는 그동안 그가 모아온 증거와 자료가 이미 외부로 넘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내가 나를 죽이지 않고. 리차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이면 당신은 전설이 됩니다. 살아서 심판받게 해야 합니다. 그 말은 리차석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복수의 형태였습니다.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무장한 인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사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지옥이 자기 자신을 삼키고 있다는 것을. 리차석은 천천히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죽일 때는 이런 떨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려두는 선택 앞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사람이라는 증거다. 사자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으로 리차석을 바라봤습니다. 넌 끝까지 내 작품이었어. 리차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 당신의 실패작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당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리차석은 더 이상 암살 용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물을 만든 자를 고발한 증인이었습니다. 남한 보호시설. 영철은 갑자기 가슴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짓누르던 돌이 내려간 듯 했습니다. 형? 그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돼. 그 말은 형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리차석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깊게 들어왔고 그 공기는 유난히 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하늘을 잠시 바라본 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철아, 형이 약속 지켰다. 소자가 끌려나간 뒤 본거지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비명과 명령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리차석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피로감과 허무함만이 몸을 덮쳐왔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난 건가?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전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사자의 체포 소식은 내부 조직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본거지 붕괴, 자금 계좌 동결, 핵심 간부들 연쇄 체포, 보고는 연이어 들어왔고 조직은 더 이상 하나의 체계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리차석이 무너뜨린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사람들을 짓밟아 온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호 대상이자 모든 진실을 증언해야 할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임시보호시설, 작은 방 안에서 리차석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총도 무전기도 장비도 없는 상태. 그에게는 낯선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은 항상 무기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그러나 곧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한 아이를 살렸다. 그 사실 하나가 그를 겨우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조사관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당분간 신분 보호를 받게 됩니다. 남한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리차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말해보세요.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말에는 명령이 아니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리차석은 침대에 누워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암살도 복수도 도망도 아닌 내일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남한 보호시설. 영철은 상담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언제쯤 와요? 상담원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 형은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어. 영철은 그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은 항상 큰 일만 해요. 리차석은 밤하늘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총이 아니라 손을 잡아야 할 시간이다. 그 말은 그가 처음으로 내린 평화에 대한 결심이었습니다. 조직 해체 소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절대 권력처럼 군림하던 이름들이 하나둘 뉴스 속 범죄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암살 조직 전면 해체, 북한 내부 비밀 조직, 국제조사 착수, 핵심 인물 전원 구속. 그 기사들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피와 거짓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리차석은 그 뉴스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환호도 만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쪽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끝이라면 난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이 그에게는 가장 두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사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한 이동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말에 리차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 숨을 고르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동생과의 재회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리차석의 눈가가 처음으로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한 보호시설. 영철은 갑자기 불려나와 작은 상담실에 앉게 되었습니다. 상담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영철아, 곧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영철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이에요? 상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 영철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진짜 형이 와요? 응. 이제 정말로. 리차석은 남한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본 세상은 항상 어둡고 좁고 숨막히는 곳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창밖의 풍경은 밝고 넓고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영철이 살아갈 세상이구나. 그는 그 사실 하나로 자기 인생이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보호시설 앞. 영철은 상담원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형, 나 떨려요. 괜찮아. 기다린 만큼 기쁜 시간이 올 거야. 차 문이 열리고 리차석이 천천히 내려섰습니다. 영철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형? 리차석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말로만 떠올리던 존재가 눈앞에 실체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철아. 그 다음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울음도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리차석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늦어서. 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은 안 늦었어요. 형은 나 살려줬잖아요. 그 말에 리차석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용서받았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봄 햇살이 보호시설 마당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땅이 서서히 풀리고 작은 풀잎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리차석은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총을 들지 않은 손, 피가 묻지 않은 옷, 도망칠 필요가 없는 공간. 그 모든 것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영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온 공책과 연필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글씨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형, 이거 봐요. 영철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이 살아있어서 나도 살아있어요. 리차석은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사람을 죽여야 가족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가 살아있어야 동생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영철아.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목끝까지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영철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이제 사람 안 죽여도 되죠? 그 질문은 아이의 가장 큰 불안이자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리차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형은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다. 그 말은 그가 평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내린 약속이었습니다. 며칠 뒤 리차석은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의 과거는 어둠 속에 묻히게 되었고 그 대신 동생의 보호자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얻은 사람으로서의 직함이었습니다. 영철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큰 소리에 놀라 고개를 숙였고 갑작스러운 소음에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리차석은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괜찮아. 여긴 전쟁터가 아니다. 그 말은 영철뿐 아니라 리차석 자신에게도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철이 물었습니다. 형은 후회 안 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 리차석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회한다. 하지만 너를 살렸다는 건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에 영철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리차석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형제는 작은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작고 아직은 낯설지만 이제는 돌아올 곳이 될 공간이었습니다. 영철은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형, 여기가 우리 집이죠? 리차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곳이다. 집 안에는 작은 밥상과 따뜻한 국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형, 이거 진짜 따뜻한 밥이다. 리차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형이 해줄 수 있는 밥이다. 그 말에 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리차석은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총성이 아닌 따뜻한 공기의 소리.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괴물이 아니다. 나는 한 아이의 형이고 한 아이의 보호자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영철이 잠든 방을 바라보며 리차석은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웃을 세상만 남았다. 그 말과 함께 이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